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스토리는요, 미국의 골든 에이지, 소위 전성기와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미국의 골든 에이지가 지나갔다,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기 지나갔다? 아니면 아직 안 지나갔다? 아니면 지금이 전성기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일단 스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이 대중인식 설문조사라는 걸 실시했는데요. 미국인의 59%는 미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59%니까 뭐 10명 중에 6명이죠. 인종별로 좀 나눠보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단 흑인 되시는 분들의 답변은 66%가 지나갔다라고 답변했고, 히스패닉계는 64%,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백인계는 57%가 지나갔다. 그리고 에이시안계는 53%가 지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흑인분들은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백인이나 아시안계를 따지면 아직 안 지나갔다, 아직 전성기가 많이 남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좀 높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인종별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정치 성향별로 조금 나눠보면 요것도 재미있습니다. 민주당원과 그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들은 64%가 미국 전성기가 지나갔다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64%. 반면에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들은 53%가 전성기가 지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화당 성향 또는 이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전성기 아직 안 지나갔어, 아직도 많이 남았어, 뭐 더 큰 전성기가 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뒤에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4%가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뭐 전성기와는 좀 다르죠. 아까 그 전성기는 뭐 아직 안 왔다라고 답변한 사람들도 5년이나 10년 뒤에 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5년,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한 50년쯤 뒤에, 생각보다 좀 장기적으로 그 후에, 그러니까 50년 뒤면 얼마인가요? 2076년인가요? 2076년도 지구가 남아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50년 뒤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44%가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시중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짧게 나온 이 뉴스 하나 갖고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전성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냐, 뭐 아니라고 생각하냐라는데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네. 그 전성기라는 것은 도대체 기준점이 뭘까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점을 좀 알아야 뭐 지나갔니 아니니 뭐 이거 답변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는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애매한 그런 구석도 없잖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 자체는 그 전성기의 기준점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응답자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감정에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뭐 일시적인 감정보다는 뭔가 좀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았더니 그 기준점이라는 게 굳이 만들고자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성기라는 기준점. 자, 이 기준점을 알면 그 여러분들도 좀 답변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또 경제학자,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의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한 나라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골든 에이지를 나누는데 크게 이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들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중산층의 풍요입니다. 뭐 어느 나라나 잘 사는 사람들, 고소득자는 당연히 잘 살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빈부급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극빈층을 기준으로 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건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중산층, 그 중산층이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집 하나 사고 차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회, 요거에 이제 중산층이 좀 나름대로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다라는 그런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요게 이제 미국을 좀 대입으로 해보면 대표적으로 1950년대, 60년대
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도 그때부터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압도적인 글로벌 영향력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데 뭐 웬만한 영향력 말고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요것도 이제 전성기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적수가 없는 유일무이한 강대국 시대, 요런 거죠.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한 199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요때를 얘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2001년에 이제 9.12 사태 터지고 하면서 그 이후에 서프라임 사태 터지고 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이제 그런 영향력은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인데 1980년대, 90년대, 특히 이제 1990년대 이때는 정말 기억하시죠? 그때는 미국에서 정말 살기도 괜찮았습니다. 웬만큼 열심히 일하면 정말 집 하나 사는 건 큰 문제 없었고, 차도 내가 원하면 다른 데서 조금 절약하면 머세디스 뭐 크지 않은 거라도 좀 하나 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1990년대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뭐 글로벌 영향력 또는 뭐 중산층의 풍요 요런 게 이제 1950, 60년대, 1988, 90년대 요게 이제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극심한 분열 같은 게 없는, 물론 뭐 여야 있고 진보 보수 있고 하지만 그게 극심한 분열까지는 아닌 그런 상태. 어느 정도 이제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 요것도 이제 세 번째인데 요거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보다는 조금 애매한 구석도 요거는 있습니다. 네. 자, 뭐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 또 물론 그게 이제 평가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주관적이긴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도 조금 주관적이긴 한데, 네 번째는 뭐냐면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에 대한 낙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비전, 이게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전성기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요것만 갖고 전성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어떤 5년, 10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가 없는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우리의 전성기가 계속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런 기술 혁신에 의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미국은 전성기를 지난 건지 이미 다, 아니면 앞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 바로 전성기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중산층의 풍요. 두 번째, 압도적인 글로벌 영향력. 세 번째,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인 통합. 네 번째,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에 대한 희망. 자,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미국의 전성기, 골든 에이지, 이미 지나갔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안 왔다, 지금보다 더 멋진 전성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댓글 보고 공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5개를 원한다고 했다가 1개만 주면 그냥 만족할게 라는 스토리인데요. 자, 이건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지금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5개의 조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란 핵무기 포기라는 것만 합의를 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한테 처음에는 종전 조건으로 5개를 내밀었는데 그 중에서 아예 다 필요 없고 그럼 하나만 오케이 해주면은 전쟁 끝낼게, 이제 이런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로 예정됐던 그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재개를 어제 갑자기 보류하라라는 지시를 이제 국방부에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내건 조건이 그겁니다. 야, 다 필요 없고 그럼 5개 중에 1개만이라도 반드시 너희들이 그럼 오케이 해. 그게 뭐냐? 너희들이 핵무기를 안 갖겠다는 그거만 하나만 오케이 해줘. 그럼 내가 전쟁 끝내줄게. 이러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공격 재개도 전화 걸어서 국방부 장관, 이제 어제 얘기죠. 국방부 장관, 내일 이란의 공격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일단 보류, 이런 거죠. 이란의 반응을 한 번 더 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만일 우리가 이란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할 것이다. 그걸로 종전할 것이다 라고 어제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 합의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라는 걸 본인이 이제 느끼게 돼서 약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핵무기 포기와 관련된 그거 그냥 하면 종전해줄게라고 말을 한 건지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가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건 긍정적으로 일단 좀 풀이를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목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다라고 봅니다. 뭐냐?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전쟁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원유 수급이 뭐 국제적으로 원활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 후에 이란이 이 해협을 묶어놓고 소위 그 통행세를 받겠다라고까지 하면서 뭐 동네 양아치가 동네 깡패가 무슨 자릿세 받으러 다니듯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막 동네 앞에 뒤에 길 막아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뒤로 제껴놓고 단순히 그냥 이란 핵무기 포기 약속만 하면 전쟁을 끝내주겠다라고 한다라는 것. 물론 이란 핵무기 포기 당연히 중요하죠. 최우선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됐다고 해서 끝낸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또는 추후 통행세를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걱정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란 핵포기의 대가를 그러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결국은 다 짊어져야 되느냐? 호르무즈 해협 해결 안 하고 그냥 핵포기 합의만 하는 걸로 전쟁을 끝내버리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국제 유가, 그다음에 자동차 가솔린 막 오른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당연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영향을 미치게 될 어찌 보면 이제 미래에 이란이 뭐 당장 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에서부터 미국까지 올 수 있는 그야말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10,000km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데 지금 뭐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죠. 이란의 핵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만일 그냥 놔두고 전쟁을 끝내버린다면 이거는 약간의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폭이 못지않게 호르무즈 해협의 원상 복귀 그리고 그를 통한 이 가스값의 원상 복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을 끝나기 왜 전쟁 전에는 없던 일이 전쟁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걸 책임지고 끝내야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걱정이 현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란 정부가요, 어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한 기관을 정부 기관으로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자기가 갖겠다라는 것을 그런 의지를 점차 사실화, 공식화, 그리고 이제 구체화 한 겁니다. 이란은 어제 정부 공식 X 계정에 이제 뭔가 공개를 했는데요. 그 계정을 보니까 이란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고 이제 그 X 계정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상단에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뜻하는 그 약자 PGSA, 페르시안 걸프, 그다음에 C 그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겠죠. 페르시아만 해협청 PGSA라고 딱 써놨어요. 이거 없던 걸 지들이 만든 겁니다. 전쟁 끝나기 전에 이제 빨리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아예 이거는 뭐 구체화, 공식화 못 박아 버리는 거죠. 막말로.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영어와 이제 페르시아 두 가지 나라 말로 신의 이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공식 X 계정이 만들어졌고 그 공식 X 계정의 활동을 오늘부로 시작합니다. 라고 어제 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게 우리는 생겼고 그 X 계정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최신 전개 상황에 대한 어떤 실시간 업데이트를 알려면 그런 걸 알고 싶으면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데 내가 지나가도 괜찮은가? 뭐 이런 걸 문의하고 이런 걸 하려면 이 X 계정을 팔로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3국가에서는 이걸 또 팔로우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이 첫 X 계정 글이 올라온 지 약 4시간 만에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위한
통제기구이자 이란의 법적인 대표 기관이다라고 땅 공식적인 정부 발표를 이란이 해버렸습니다. 이란이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걸 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지정 구역 내에 그 항행이라 그러죠. 배가 지나다니는 건 항행. 항행은 본 기관과 즉 페르시아만 해협청과 완전히 조율을 해야 하고 허가 없는 통항은 불법으로 간주해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게 여기다가 돈 내지 않으면 통행을 못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또 원유 갖고 나오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뭐 100만 불씩 내야 되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이 기름값에다 다 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얹은 그 가격은 고스란히 우리 주머니에서 자동차 가스 넣을 때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영구히 구체화, 영구히 고정화 돼버릴 확률이 높아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란은 전쟁 발발 닷새 후였죠. 지난 3월 4일부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계속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 전에 하루 평균 130척 넘게 이렇게 드나들던 그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이 지금은 뭐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한 뭐 10척 정도 겨우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중부사령부는 이란 해군 전력을 90% 전멸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90% 전멸인지 80% 전멸인지 100% 전멸인지는 뭐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전략적인 지형을 이용한 그 이란의 해협 통제는 계속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90% 괴멸이라는 거를 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90% 괴멸이 됐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그들의 군사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있다 하더라도 그냥 조그만 배 몇 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미국이 치워버리면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고 미국도 지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것까지 공식적으로 만들어버린 이란, 그 기관 명칭에서부터 뉴욕 등 미국의 대도시 항만청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는 뉴욕 항만청 이런 게 있거든요. 뉴욕 항만청, LA 항만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 똑같이 만든 거예요. 페르시아만 항만청.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주권을 자기들이 확실하게 지금 가졌다. 우리는 우리 주권을 지금 만들었고 앞으로 영구히 행사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둘러싼 그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저는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건 그나마 차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낫다 생각해요. 최악은 뭐예요? 갈등도 없이 이 상태로 그냥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한테 통제권 넘겨주고 전쟁 끝내버리는 게 최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올라가 있는 가스값 원상복귀는커녕 이대로 영구히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만청이라는 게 지들이 만들었고 그걸 이제 구체적 공식화했다라는 어제 막 들어온 소식을 좀 오늘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또 계속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타 바이러스도 걱정인데 이번에는 또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스토리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무슨 예방 백신. 그래도 우리 옛날엔 코로나 때는 뭐 코로나 그래도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말이 많아서도 예방 백신 막 맞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예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걸리면 치료제도 없어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크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에볼라 바이러스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감염되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그 미국인도 이제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산 속도가 이제 빨라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이 콩고 지역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미국인 무려 6명이 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자와 그 긴밀한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하니까 멀리서 할 수 있겠어요. 1대1로 만나서 설명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아주 고위험군 접촉을 했고 그중에서 한 명이 이미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명도 지금 추적 관리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염된 사람은 누구냐? 미국의 기독교 선교단체인 세르주라는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피터
스태포드 목사님인데요. 뭐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의학 박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료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제 그러는 분인데 콩고 북동부 일대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선교하고 하던 중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금 콩고 일대에서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콩고를 갔다 온 사람들은 지금 입국을 안 시키는 나라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콩고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만 입국 안 시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콩고에서 있다가 뭐 어디 노르웨이 갔다가 노르웨이에서 필리핀 갔다가 예를 들어 미국 들어오고 이러면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추적이 안 돼. 또는 그렇게 했던 사람과 또 한 1박 2일 같이 있다가 오는 사람 이것까지 추적을 못 한다라는 것이죠. 콩고 보건국에 따르면 콩고 내에 에볼라 의심 환자 숫자는 약 400명 정도가 되고 있다라면서 이 중에 4분의 1인 105명이 이미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만 봐도 사망률 25% 이상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말씀드린 대로 치사율이 높기로 악명 높은데요. 현재로서는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서 이제 큰 걱정입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나 그런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과는 여러분들 절대 접촉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한타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도 치사율이 엄청 높습니다. 특히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소식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택배 상자를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작업에 인간 대 로봇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같은 시간에 많이 하나 대결을 벌였습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로봇가 이기지. 인간이 어떻게 로봇을 이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에서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은 인간 형태를 갖춘 로봇이죠. 그 로봇 둘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그 속도를 겨루는 아주 흥미로운 대결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피겨 A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이제 인간처럼 생긴 로봇 서서 있고 두 팔로 이렇게 택배 분류 작업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그 로봇과 인간 인턴 직원의 택배 분류 작업 대결이 진행됐습니다. 10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대결에서는 인간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끝이 아닙니다. 일단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10시간이죠. 그렇게 진행된 대결에서 인간 인턴 직원은 총 12,924개의 택배를 분류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근데 로봇은 12,734개를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인턴 직원이 한 190개 정도 더 분류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일단 인간의 승리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앞서갔어요. 인간 그 젊은 인턴 직원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턴 직원이 중간중간 물을 마시러 자리를 비운 경우도 있고 또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도 있고 또 중간에 밥 한 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대여섯이 돼서 이제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비운 그런 사이에 로봇은 쉬지 않고 계속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 인턴 직원이 엄청나게 따라잡았던 그런 많이 쌓아놓은 일종의 점수 크레딧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로봇이 점점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로봇은 그거 안 하니까. 일단 10시간을 전제로 벌인 대결에서는 인간이 초반에 그 많이 앞서간 그 물량 덕분에 근소하게나마 결국은 이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공식 대결 시간 10시간이 끝나고 그 인턴 직원은 그야말로 녹초가 돼서 퇴근을 했는데요. 나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한 10시간을 뭘 일을 했다. 아무리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단순 노동이다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10시간 끝나고 이 인간 인턴 직원은 완전히 녹초가 돼서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자기와 대결을 벌였던 그 인간 직원이 퇴근한 후에도 그 로봇은 계속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로봇을 정지시킬 때까지 로봇은 한 103시간 넘게 쉼 없이 일을 했고요. 그 결과 로봇은 뭐 12,900개 이상을 뭐 분류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지금까지 약 한 20만 개 정도를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시간 딱 거기만 놓고 본다면 인간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래 놓고 퇴근했는데 그 이후에 로봇은 계속해서 12,000 몇 개가 아니라 20만 개 정도를 지금 분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시간을 기준으로 승리한 인간. 인간이 퇴근한 이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작업을 반복해서 이어나간 로봇. 과연 승자는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의 의견 한번 거침없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제 신기술 관련된 얘기를 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신기술 관련돼서 하나만 짧게 좀 전해드리면, 10년 뒤에는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고, 운전학원도 필요 없다라는 스토리 한 가지만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 얘기인데요. 이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우리 인류는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인간은 짧게는 5년 후, 길어봐야 10년 이내에 모든 주행의 99%를 AI 완전 주행 자동차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운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년 안에 사람이 직접 자기 차를 모는 그런 모습을 보기 이제 어려울 것이다. 만일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매우 이상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 20년, 30년 후가 아니라 짧으면 5년, 길어도 10년. 지금도 이제 자율주행차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완전 자율주행 아니고 감독형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내 차가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을 해놓고 뭐 좀 가끔 이러고 있다 하더라도 여차하면 내가 개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100%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그래서 감독형 자율주행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5년,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내 차를 타고 내가 출근하는데 꼭 운전석에 앉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셀폰으로 띡띡띡띡 어디 가라고 띡띡띡띡 셀폰으로 이제 기능을 해서 스타트 딱 누르면 알아서 운전하고 나는 뒤에서 그냥 내 할 일 추가적으로 하고 저는 뭐 아니면 좀 잠깐 자든지 유튜브 보든지 내 마음대로 쉬면서 갈 수 있고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길어봐야 10년 안에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본다면 매우 이상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올해 말까지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서 무인 자동차가 광범위하게 운행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지금도 이제 소위 말하는 감독형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그 텍사스주 오스틴 그리고 휴스턴, 달라스 이 지역에서 감독형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시범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사실 테슬라가 제일 앞선 회사도 아닙니다. 뭐 오히려 구글의 웨이모가 훨씬 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LA 코리아타운에서 구글의 웨이모가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 이용해 봤다고요. 일부러 한 10분 정도 가는 거리를 웨이모를 불러서 기다렸더니 제 앞으로 딱 오더라고요. 사람 아예 아무도 없습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딱 오더라고요. 근데 문을 어떻게 여느냐? 그 제 셀폰 제가 이제 웨이모를 불렀던 그 앱에 그 웨이모가 내 앞에 오면 이제 딱 켜져요. 문을 열으라고. 그래서 오픈 누르니까 이제 문이 착착 열리더라고요. 타고 문 닫고 거기 보면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스타트를 딱 눌렀더니 뭐 지금 뭐 간다고 말을 하면서 스타트를 눌렀더니 이제 가요. 알아서 가요. 그리고 저는 조금 좀 겁도 나고 그래서 두리번 이제 좀 조심스럽게 뒷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한 10분 후에 목적지에 딱 도착하니까 도착했다고 정차하면서 문이 탁 열렸습니다. 한번 타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 별로 이렇게 겁나지도 않고 조금 금방 익숙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구글의 웨이모 같은 완전 자율주행이 전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꼭 택시뿐만이 아니라 일반 내 차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빠르면 5년 내에 다 99%, 늦어도 10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다. 그리고 운전학원 이제 뭐 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전학원은 이미 거의 폐쇄 일보 직전이기는 꽤 오래됐죠. 지금 LA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운전학원이 있는데요.
그 운전학원의 원장님 제가 뭐 한 30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그 원장님도 사실 한 10년 전부터 학원 그만두셨습니다. 잘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 한인 밀집 지역 그 둘루스라고 있죠. 그 둘루스의 한인 마트 등 이 한인 상가 구역에서 그 전도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그 한인 노인 대상 그 절도 사건, 이게 지금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이 사건은 애틀란타 지역에서 적발된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한인들이 어디에서도 또 어디를 가더라도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건의 패턴은 좀 잘 들으시고 앞으로 좀 유의하는 그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그 애틀란타 한 한인 마켓 주차장에서 한 용의자가 교회 전도지를 들고 오면서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노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면서 목걸이 같은 거 있으면 확 낚아채고 도망가고, 또 이렇게 지갑 같은 거, 핸드백이나 지갑 좀 좋은 거, 물론 카트를 이렇게 밀고 나오기도 하지만 뭐 지갑 같은 거 들고 있으면 확 뺏어 가고, 전화기 같은 거 확 뺏어 가고, 이런 강탈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추가 조사 결과 그 애틀란타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애틀란타의 한인 마켓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만 최근 들어서 한 10여 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은 그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교회 그 전도 홍보지, 그러니까 전도지라 그러죠. 교회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마치 전달하는 척하면서 확 같이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피해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얼떨결에 순식간에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처럼 한인 상가 지역에서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 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을 상대로 했다간 젊은 사람이 막 따라올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은 좀 힘도 좀 있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조금 고령층이다 하면은 힘도 좀 약하고 뭐 이렇게 뺏을 때 쉽게 뺏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그들에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60, 70, 80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난달부터 애틀란타 지역의 한인 교회 그리고 한인 상가의 CCTV를 다 협조를 얻어갖고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보니까 피해자 신고 안 한 피해 사건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인 노인분들이 피해를 입어서도 그냥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꽤 있다라는 걸 CCTV를 보니까 경찰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이 좀 전국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피해 방지를 위해서 마켓 방문 시에, 이제 마켓을 갈 때 고가의 귀금속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좀 좋아 보이는, 비싸 보이는 그런 가방 같은 거는 들고 다니지 마라. 가급적이면.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켓 가는데 무슨 고급 가방 들고 갈 일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무슨 뭐 토트백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어깨에다 멜 수 있는 거, 그것도 이렇게 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매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매는 토트백 같은 거를 갖고 다니시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것도 옆이나 뒤가 아니고 백이 이렇게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예, 참 아이고 참 살기 힘들어요. 네, 조심해야 합니다. 여하튼 그래.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갖고 왜냐면 전화기도 넣어야죠, 지갑도 넣어야죠, 뭐 안경도 넣어야죠, 뭐 그런 거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손에 들고 다니거나 또는 이제 어깨에 메거나 하는 건 위험하고, 특히 이제 좀 비싸 보이는 그 금 목걸이 막 이런 거는 확 낚아채서 도망가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경찰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켓 앞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매몰차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매몰차게 외면하기도 좀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최소한 전도지를 들고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 앞에 너무 가까이 오지는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경찰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인은행 PCB뱅크라고 있습니다. PCB뱅크에서 젊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신청이 끝나요.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봐 끝으로 이제 정보 될 만한 거 하나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인은행 PCB뱅크가 PCB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신청자를 지금 접수받고 있는데, 요게 22일,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금요일 마감됩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이 PCB뱅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로 벌써 9회째 이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최대 40명에게 줍니다. 1인당 $3,000씩. 액수가 적지 않아요. 1인당 $3,000씩 40명, 3, 42, 12만 불을 그 예산을 만들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개별 장학금 규모로 $3,000면 미주 한인은행들이 주는 장학금 중에서는 액수가 제일 많습니다. 보통 1,000불씩 50명 뭐 이런 건 많이 있거든요. 근데 3,000불씩 40명입니다. 장학금 지원 자격은 올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최소한 2년제 대학 이상 진학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그다음에 이제 뭐 재정적인 어떤 필요성이 나는 얼마나, 왜 이게 내가 필요한지 그런 그 부분들, 그리고 에세이나 무슨 누구의 추천서 같은 것도 있으면 어태치하면 좋고요. 또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거주 지역,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올해 장학금 모집은 일단 미 전국 아무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가능한 한 그 PCB뱅크가 지점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좀 모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대충 어디냐? 이제 LA 지역은 LA 카운티 그리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 다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는 퀸즈 카운티, 또 뉴저지 버겐 카운티, 또 텍사스주는 달라스 카운티, 그리고 조지아주는 그넷 카운티, 또 디캡 카운티 등등입니다. 이 PCB뱅크 영업망이 있는 지역을 가능한 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국 주요 지역으로 더욱더 이제 확대될 예정인데, 일단 내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스페이스가 남아 있으면, 우리 옛날에 그 대학 갈 때 미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스페이스가 남아 있으면 또 의외로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접수하는 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내모레 금요일 오후 5시까지 PCB은행 그 웹사이트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됩니다. 뭐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어요. PCB뱅크 웹사이트는 뭐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PCB 한 칸 띄고 뱅크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 웹사이트는 mypcbbank.com입니다. 쉽죠? 그렇게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에 사시거나 또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을 알고 있거나 뭐 그렇다면 이 장학금 한번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6